서울이 오늘 최장 열대야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부산도 열대야가 22일 동안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열대야에 시달린 부산 시민들은 물놀이장으로 향했습니다. 낮에도 폭염은 마찬가지고 사람도 많지만 물속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피해봅니다.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좀 많이 더워서 잠을 많이 깹니다.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고요. 7월 말인가 7월 중순쯤부터 더웠으니까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올해가. 또 내년 되면 또 모르죠, 더 더울지. 지난달 25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21일 동안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부산에서는 어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래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을 썼습니다. 1994년과 2018년에 있었던 최장 열대야 기록과 같은 수치지만 최근 기록이 먼저인 원칙에 따라 올여름이 최장 열대야 1위가 된 겁니다. 서울에서도 25일째 잠 못 드는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최장 기록은 26일 동안 열대야가 이어졌던 2018년. 오늘 118년 만에 가장 긴 열대야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어제 인천에서도 23일 연속 열대야로 역대 세 번째 기록이 됐고 제주에서는 31일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밤과나 탈 것 없이 전국이 펄펄 끓고 있는데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를 앞두고도 찜통 더위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는 20일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지만 기온을 떨어뜨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서류를 타고 우리나라에 계속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당분간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저기온도 25도 이상으로 계속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열대야도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3일 기준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4.8일로 평년의 3배에 달합니다. 다음 주에도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1994년 여름 전국 평균 16.8일의 열대야 1위 기록도 조만간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네, 한낮에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난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열대야 소식부터 알아보죠. 서울이 열대야 연속 일수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여름 정말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은 26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열대야 연속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8년과 같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당분간 밤더위가 더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게 이어지는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열대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서쪽 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밤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도 역대 최장 열대야를 경신했고 제주도에서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한 달 이상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식지 못한 열기는 고스란히 한낮 찜통 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34도, 광주와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31도, 포항 30도로 비교적 낮겠습니다. 네, 폭염 속에 소나기도 지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이렇게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곳곳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8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다음 주까지도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렇게 더운 밤이 이어지면서 지친 시민들은 도심 속 물가를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광장으로 또 강가로 모인 서울의 밤 풍경들을 김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놀이터를 찾은 아이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곳곳을 누빕니다. 물속에 있을 때만큼은 잠시나마 더위가 가시는 듯합니다.
더워가지고 저희 물에 있으면 진짜 시원해요. 그래서 기분이 진짜 좋아요. 아까 전에 저기서 밥도 먹고 발도 담그고 하면서 놀았는데 오랜만에 얼굴을 맞댄 고향 친구들도 강가에 모여 앉았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낮 가득 올랐던 열도 조금씩 식어갑니다. 저희 중학교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저희 집 와가지고 다 같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 바빠서 많이 못 오다가 오랜만에 같이 보니까 이렇게 좋은 데서 같이 시간 보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름밤 늘 붐비는 청계천도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낮에 내린 소나기로 더위가 한풀 꺾였다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에 달할 정도로 덥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습도 높은 한증막 더위는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도 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 보니 그간 쌓인 여도까지 스르르 풀리는 기분입니다. It's really hot these days around here, and with the humidity, it is hard to go walking. We are enjoying it. I didn't know we could put the feet in the water. 광복절에 이어 오늘까지 서울의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27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게 됩니다. 더위가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만큼 역대 최다였던 2018년을 뛰어넘어 118년 만에 새로운 기록이 쓰일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올여름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2,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온열 질환자는 지난 5월 20일 집계를 시작한 이후 누적 2,570명, 사망자는 2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농가의 피해도 계속 늘고 있는데 가금류 72만 8천 마리, 돼지 5만 1천 마리가 폐사했고 양식장에서도 103만 8천 마리에 달하는 어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길게 이어지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고기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 예보가 당분간 더 있어서 이 열대야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YTN에 출연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저 문제는 열대야가 그 뜨거운 날씨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대기가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소나기가 자주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더웠던 2018년 같은 경우 대개 7월 21일 이후에 서울 지방에 소나기가 내린 날이 6회였는데 그러니까 8월 15일까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17회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소나기가 이렇게 자주 내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많은 습기가 공급이 되고 습기가 많게 되면은 밤에 이 기온이 떨어지지는 않죠. 다만 현재 그 21개 기압골이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만일 열대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열대가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름이 지금까지 열대가 가장 길었던 해가 2018년에 36일이었는데 이 36일을 넘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어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경축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통일 전엔 광복은 미완성이라며 3대 통일 전략을 제시한 뒤 북한을 향해 남북 간 실무대화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5분 분량 광복절 경축사의 화두는 자유와 통일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광복은 오지 않았다며 반드시 해결할 과제가 통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토의 왕국인 북한까지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퍼져야 광복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엔 독립운동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현재의 성장까지 모두 근본엔 자유란 가치가 있었다는 전제가 깔렸습니다. 한반도 전체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완전한 광복을 위한 계획으로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또 이를 구체화하는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으로 특히 윤 대통령은 7대 추진 방안의 하나로 북한을 향해 남북 간 실무대화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남북 긴장 완화와 경제 협력에서 납북자 문제까지 모든 주제를 다룰 협의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남북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디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50번 쓰며 자유 기반 통일 담론을 강조했지만 일본을 향한 광복절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 이유로 한국의 역량이 일본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정도로 대등하다는 뜻이라며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경축식에 광복회 등이 빠져 반쪽 광복절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정 단체가 인사 불만을 핑계로 해서 빠졌다고 광복절 행사가 훼손된 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여파로 광복절 정부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기념식이 따로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를 두고도 여야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통일 대한민국의 새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경축사였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화협의체 제안으로 북한에 손을 내민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열망할 수 있도록 자유의 가치를 전했다며 발언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한 힘찬 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공허한 통일 메시지는 싸우자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극우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흡수 통일 주장을 내놨다는 건데 그 수준은 최악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논평할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은 목불인견입니다. 야당의 날선 반응은 신임 독립기념관장 선임에 반발해 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의 경축식에 대거 불참하면서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광복회가 연 별도 기념식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정권의 역사 쿠데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친일 뉴라이트에게 넘기려는 모든 음모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 선열에게 사죄하십시오. 이른바 역사 쿠데타 저지 TF를 꾸려 반복되는 정부의 역사관 논란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도 공언했는데 친일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여당은 이 같은 야권의 불참 행태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선동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석 관장 인선을 둘러싼 친일 논란을 고리로 또다시 역사파리를 재개한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공식 행사에 불참한 건 통합과 화합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불참하셔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선 두동강난 광복절을 시작으로 역사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역사관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기념관이 아닌 서울에서 열리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습니다. 관장이 없는 독립기념관에선 천안시 주최 행사가 열렸는데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보 성향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대한독립을 알리는 만세 삼창이 울려 퍼집니다. 참석자들은 광복절 노래를 부르며 태극기를 흔듭니다.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 행사는 독립기념관이 아닌 천안시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역사관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서울에서 열리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37년 동안 이어져 오던 독립기념관 행사가 취소됐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가 시 자체 행사로 추진하면서 간신히 명맥이 이어졌는데
독립기념관장이 없는 독립기념관 내 경축식이 열린 겁니다. 독립투사가 집중적으로 많이 출생하신 우리 천안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거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서 경축식이 진행되는 같은 시각 독립기념관 한쪽에선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진보계열 정치권과 시민대책위 등은 광복절 경축식의 불참을 선언하고 김 관장의 임명 철회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 관장이 뉴라이트 친일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홍범도 장군을 폄하하고 그다음에 건국절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일제시대 우리 국민들을 일본국 식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일제 식민지를 정당화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관장 임명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면서 광복절 독립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이들과 이제 독립기념관을 방문했는데 여러 곳에서 이제 뭐 이런 피켓들이 보여가지고 뭐 좀 불편한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잘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사관 논란에도 김 관장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상황. 관장 임명을 두고 이어지는 갈등에 광복절의 의미마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며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은 광복회가 별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역사적 퇴행으로부터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건국절 논란 등을 거듭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을 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일환으로 광복회원들이 결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제강점을 합법화하게 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게 됩니다. 건국절을 들먹이는 이들이 보수를 찬칭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진정한 출발은 진실된 역사의 굳건히 발딛고 있는 일입니다. 역사 단편의 과장으로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오류도 진보 진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열과 대립의 빌미를 역사에서 찾지 마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일본 패전일을 맞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복납은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하순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총리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8월 15일에도 야스쿠니 신사에 자민당 총재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공물 대금을 복납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방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8월 16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정부가 경제관계 차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엽니다. 추석과 금리 인하를 앞두고 물가를 비롯한 민생 안정 방안을 점검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지난 6월 전국 주택가격 매매지수가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고 특히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3년 정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해 7월 오름세가 주목됩니다.
국회에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열립니다. 의대 정원 배정 절차를 비롯해 의대생 휴학 신청 불허, 의학 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지급을 약속한 보상금의 지연 손해금 270억 원을 청구한 소송의 세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맺었던 비밀 합의에 따라 지난 2022년 747억 원을 받았지만 지연 이자는 받지 못했다며 추가로 소송을 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청년들에게 사랑의 진입 장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사랑의 진입 장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7석 특집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쟁률이 70대 1을 넘을 만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만화하고 약간 웃음이 좀 이쁜 그런 분이 이상형인 것 같습니다. 매력적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 우선 많은 것 같고요.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네, 요즘 젊은 세대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짝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말들 많이 하죠. 그래서일까요? 각 지자체는 물론 종교계도 청년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짝을 만날 수 있는 행사는 신청부터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행사를 계획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 연결해서 젊은 세대들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행사의 성격을 뭐라고 한마디로 소개하면 될까요? 템플스테이 소개팅 정도면 될까요? 네, 저희는 이제 절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절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절에서 이성 간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게 2013년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네, 저희가 10년 넘게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복지에 대한 깊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한 170여 개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가까운 당면 시기의 어떤 문제는 저출생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남 템스테이란 이름으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2013년부터 시작이 됐다면 지금 11년째가 되는 건데 11년째 그러면 매년 진행이 된 건가요? 네, 매년 이제 2회차 이상씩 진행을 했고요. 네. 다만 한 시기 한 3년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에 이제 획기적인 타이틀 나는 절로라는 걸로 이제 변신을 했는데 현재 지금 경쟁률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70대 1이라고 해요. 매년 신청이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매년 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남성 참가자는 70대 1, 여성 참가자는 7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매년 이렇게 참가자가 많았던 아니고요. 네.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미달이 와가지고 저희 직원들의 지인이나 또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참석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초기에는 좀 미달이어서 지인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까지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경쟁률을 보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격세지감이 드시는지 아니면은 좀 그만큼 만남의 장이 절실했구나라는 거를 느끼시나요? 네, 저희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서 저출생 인식 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네. 지금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 세상에서 좀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신청 자격이 따로 있는지가 궁금한데 신청서에 좀 어떤 것들을 적어야 되나요? 네, 저희는 특별한 신청 자격은 없고요. 네. 다만 결혼을 하고 싶고 또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젊은 청춘들을 그런 분들을 다 저희는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도 딱히 구분을 하지 않고요. 누구나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행사 현장의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참가자들이 얼굴 공개에 대한 동의를 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기꺼이 좀 동의를 하는 편인가요? 네, 대부분 이제 그것을 알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네. 동의를 당연히 하고요. 오히려 저희로 봐서는 저희가 뭐 이것저것 좀 왜냐하면 저희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믿음과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얼굴의 노출에 대한 동의를 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 선정된 분이 모두 20명인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셨나요? 저희는 이제 뭐 여러 조건 중에 기본적으로 직장 같은 경우는 따로 보지를 않고요. 왜 네. 그러냐면 사실 참가자 대부분이 결혼을 꿈꾸는 것만큼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말 진정성, 정말 나는 좀 급하다. 내가 결혼을 빨리 하고 싶고 건강한 자녀를 얻고 싶다라는 그런 사연의 진정성을 좀 가장 많이 또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진정성이라는 거는 확인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연만으로 사실 그것을 찾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뽑는 기준이 뭔가 빼어난 사람,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청춘들의 가장 평균치를 좀 뽑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뭔가 요번에 떨어졌다고 해도 그분들이 부족하거나 뭐 그런 거는 결코 아닙니다. 네. 좀 만남의 장소가 절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만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이제 저희가 그냥 절에서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전국의 절로 떠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여행의 설레임이나 또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함께 넣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로 이동할 때 그때 오전에 만나고요. 그래서 절까지 이동한 다음에 그곳에서는 먼저 이제 서로의 소개를 하고 또 저출산 인식 개선 강의도 듣고요. 네. 그리고 사찰 안내도 받고 또 잠시 동안 내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명상의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네. 1박 2일이면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일 것 같은데 이 짧은 시간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또 마음을 주는 그런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옆에서 보시기에 좀 이 참가자들의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시나요? 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 절에 이제 오는 분들의 좀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불교에서 한다니까 참가하신 분들의 성향을 보면 뭔가 좀 삶의 문제를 닥쳤을 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 가면서 극복해 나가시는 분들, 조금은 조용하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이 만남을 더 잘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그러면은 커플이 몇 쌍이 탄생을 했을까요? 네, 저희가 올해는 지금 3회차까지 시작을 했고요. 네. 올해 3회차 기간 동안 15쌍 이상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15쌍이면은 30명이 되는 건데, 이전에 참가자들 중에서 뭐 결혼에 골인을 한 그런 성공 사례가 있는지는 혹시 확인이 되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나는 절로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시작한 거는 작년 늦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지금의 기간은 없고요. 그 어. 전에 보면은 결혼을 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분이 있고 여기 아. 멀리 찾을 것도 없고 저희 네. 재단 직원이 이미
그렇게 해서 만남을 이루었고 아이까지 갖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성공 사례로 그렇게 손꼽힐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이런 만남 두선이 저출산을 해결하기에는 좀 힘들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그 여러 가지 이제 저출생 문제에 대한 것 중에 소중한 사람, 또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현실 속에서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부터 좀 가장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해서 절에서 이렇게 만남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젊은이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만남의 기회 자체를 기획해서 제공하는 게 좀 씁쓸하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좀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왜 이렇게 부족해진 건지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참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의 커리어를 높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 네. 말은 자신의 직업에만 조금 집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이는 들고,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저희 같은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종교계가 너무 가벼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왜 네. 그러냐면 원래 절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원을 빌잖아요. 근데 어, 지금의 시기에 가장 많은 소원이 좋은 배우자를 얻게 해달라는 소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함께 오는 게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아이를 갖는 게 또 쉽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또 자녀 출산에 대한 기도도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이렇게 뭐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서 축원을 했지만 이제는 좀 더 직접 나가서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을 어떻게 좋게 표현을 해도 도돌이표인 것 같아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면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느냐, 안전한가 하는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사람에게 뭐 검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도 조금 껄끄럽고 좀 어색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그 지점이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이유가 아닐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을 검증하는 것으로는 저희가 아니고 대부분 저희는 이제 평균치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빼어난 사람, 뭐 이렇게 우수한 사람, 뭐 1등, 2등 이렇게 뭐 8등, 10등까지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가장 좀 평균치적인 사람들을 뽑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검증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성품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 아닐까. 또 뭐 만났지만 성격이 다르면 또 금방 헤어질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가장 원하는 성격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용한 좀 성격이고 뭔가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저희 쪽에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다들 좋게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요즘 또 데이트 폭력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과의 만남이 폭력과 공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가 않은데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 조언이 있으면 어떤 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방송에도 보여지고 해서 많은 네. 근심 걱정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이고 네. 훨씬 많은 분들이 건강한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갈등을 줄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자면 이제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만약 상대방이 애인이다 그러면 애인이라는 어떤 모습에만 보여주지 말고 어느 순간에는 어머니처럼 품어주는 따뜻한 모습, 어느 때는 고민을 들어주는 친한 친구의 모습,
또는 어쩔 때는 좀 애교를 부리는 작은 동생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서로 간에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다면 갈등의 어떤 어려움들을 쉽게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이 만남의 장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까요?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또 떨어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좀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려고 사실은 올해부터 벌써 2회차씩 더 늘렸고요.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더 지역에서도 또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더 기회를 넓혀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기획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올해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코로나19 재유행세가 거셉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치료제 확보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주차에 148명이던 입원 환자는 점점 늘어 이달 2주차에는 1,300명을 넘겼습니다. 한 달 사이 9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보건당국은 유행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질병청은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종사자와 방문자 모두 마스크를 쓰도록 강력 권고했습니다. 실내 다중시설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고 가급적 밀폐된 실내 행사장은 피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확보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최근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치료제 사용량도 늘고 있는데 공급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8월 1주차를 기준으로 전국 약국과 의료기관에 공급된 치료제는 3만 3천 명분으로 신청량 19만 8천 명분의 16.7%에 불과합니다. 질병청은 예비비를 확보해 이달 안으로 치료제 긴급 구매에 나서고 다음 주부터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신규 백신을 오는 10월에 접종할 수 있도록 허가와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변종 엠폭스 감염 사례가 북유럽인 스웨덴에서도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엠폭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유럽 내 확산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로 확산해온 변종 엠폭스. 이번에는 북유럽인 스웨덴에서 감염 사례가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5일 오후 스톡홀름에서 치료받던 사람이 변종 엠폭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밖에서 감염이 확인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fallet är det första som är orsakat av clade 1 som har diagnostiserats utanför den afrikanska kontinenten. Den drabbade personen har också smittats under en vistelse i ett område i Afrika där det pågår ett stort utbrott också av mpox, clade 1.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수포성 발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급성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변종 엠폭스는 지난 2022년 유행한 엠폭스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에서 조만간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5월 엠폭스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해제했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선언했습니다. It's clear that a coordinated international response is essential to stop these outbreaks and save live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is the highest level of alarm under international health law. WHO는 우선 긴급기금에서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여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엠폭스 대응에 초기에만 1,5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미국의 소매 판매와 고용 시장이 기대 이상이라는 지표가 잇따르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검은 월요일 충격을 줬던 미 경기 침체 공포감이 지나쳤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주요국 증시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7,097억 달러로 전월 대비 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0.3% 증가를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을 웃돈 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상승한 수치입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 반영되면서 자동차와 전자제품, 식음료 매장에서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부채 증가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인들의 소비가 아직까지 견조하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미 고용시장도 기대 이상의 청신호가 2주째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7천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보다 8천 건 밑도는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7천 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주 검은 월요일 충격 이후 월가가 예의주시한 고용시장 지표가 2주째 호조가 이어진 겁니다. 앞서 7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지나친 우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하는 지표가 많아질수록 다음 달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인 월마트가 탄탄한 분기 실적 발표로 힘을 더하면서 다우지수가 4만 선을 다시 넘으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급등했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1.61% 상승했습니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주요국 증시도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가 잦아들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며 5만 7천 달러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현재 시간 15일 오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8% 하락한 5만 6,70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한때 6만 달러 선 회복을 눈앞에 뒀던 비트코인은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5만 7천 달러 선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같은 시간 시총 2위인 이더리움도 4.6% 하락하는 등 가상화폐가 일제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5일에서 11일 미국의 성인 9,021명을 대상으로 당일 선거가 치러질 경우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등록 유권자 응답자의 46%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45%로 두 후보가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1%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네, 미국 민주당의 전현직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나란히 대중 행사에 섰습니다. 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에서 물러난 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의료 지원 확대를 포함해 조 바이든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낸 대통령은 없다고 본다며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디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상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내내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 이름이 뭐였냐면서 도널드 쓰레기 혹은 도널드 어쩌고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형사재판에 대한 선고를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현재 시간 15일 공개된 판사에 보낸 서한에서 이 선고가 예정대로 대선 7주 전에 이뤄질 경우 선거에 방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선일은 오는 11월 5일이지만 많은 주에서 조기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중단됐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숨진 가자 주민만 4만 명을 넘은 가운데 이번 협상이 중동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협상 당사자인 이스라엘 측 대표단과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 대표단이 카타르 도하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을 위해서입니다. 대화 상대방인 하마스는 일단 불참했지만 추후 논의에 참여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미국은 윌리엄 번스 CIA 국장과 브렛 맥거크 백악관 중동 북아프리카 주정관을 협상 대표로 파견했습니다. 백악관은 조짐이 좋은 시작이라며 협상 테이블 재가동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 협상 내용이 복잡한 만큼 논의는 현지 시각 16일까지 이틀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d expect the talks to continue into tomorrow. This is vital work. The remaining obstacles can be overcome, and we must bring this process to a close. 이번 휴전 협상은 지난달 31일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다짐한 가운데 열려 더 관심을 끕니다. 강경파인 야히야 신와르가 하마스 새 수장에 오르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보복에 앞서 휴전 논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기류도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But reaching a deal now could help avert a wider regional conflict that might draw in Iran and the militant group Hezbollah into the fighting.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어느새 11개월째 접어든 참혹한 전쟁. 그 사이 가자 주민 4만 명이 숨지고 9만 2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약 6%가 전쟁 중에 죽거나 다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17,000명이 넘는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כוחות צה"ל ממשיכים להילחם בעזה, מתמרנים ברפיח, ח'אן יונס, מרכז הרצועה ותוקפים בכל מקום. עד כה חיסלנו למעלה מ-17,000 מחבלים. 확전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어렵게 마련된 이번 협상을 통해 중동 위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어젯밤 대구의 한 차량 서비스 센터에서 불이 나 건물 한 개 동을 모두 태웠습니다. 각종 차량 부품들이 불에 타며 큰 폭발 소리와 함께 시커먼 연기가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엄청난 양의 시꺼먼 연기가 바로 앞 아파트를 집어삼킬 듯이 피어오릅니다. 출동한 소방관이 물줄기를 쏘아보지만 화마의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입니다. 어젯밤 8시 45분쯤 대구시 노면동의 한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화염이 거센 데다 주변에 아파트 등 주택이 밀집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방관 90여 명과 진화장비 40대를 집중 투입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시커먼 화염이 이 인근에 꽉 들어찼어요. 펑펑 소리가 월드컵 경기장의 축포 소리인 줄 알고. 건물 한 개 동 120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수원에 있는 차량 정비소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정비소 건물을 모두 태운 뒤 3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비소 옆 벽면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불이 시작돼 건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에는 전남 순천시 호남고속도로 순천 1터널 부근에서 천안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 2대가 추돌해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뒤에 오던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다 숨진 30대 노동자 정모 씨의 발인식이 오늘 새벽 열렸습니다. 정 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 20분쯤 서울 구로역에서 선로 점검 차량과 작업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로 인해 다른 작업자 윤모 씨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 씨 발인식은 지난 12일 이뤄졌으나 정 씨의 경우 유족들이 사측이 주장하는 사고 경위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발해 발인이 미뤄져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철도노조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모든 정보를 유족과 노조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산에 독도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조만간 재설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잠실역과 안국역, 광화문역에서 최근 철거된 독도 조형물을 오는 10월 독도의 날에 맞춰 액자 형태로 다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청역과 김포공항역, 이태원역에 설치된 조형물 역시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뒤 역사 혼잡도 개선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안전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단속을 벌여 난폭 운전과 폭주 등 모두 789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청은 광복절 폭주 행위에 대비해 14일부터 15일 새벽까지 전국적인 폭주족 특별 단속을 실행했습니다. 경찰은 인원 3천여 명과 장비 1,200여 대를 투입해 음주운전 39건과 무면허 운전 20건 등 모두 789건을 단속했습니다. 또 여러 대의 차가 줄지어 난폭하게 운행하는 등의 공동 위험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운 밤이 이어지면서 지친 시민들은 도심 속 물가를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광장으로 그리고 강가로 모인 서울의 밤 풍경을 김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놀이터를 찾은 아이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곳곳을 누빕니다. 물속에 있을 때만큼은 잠시나마 더위가 가시는 듯합니다. 더워가지고 저희 물에 있으면 진짜 시원해요. 그래서 기분이 진짜 좋아요. 아까 전에 저기서 밥도 먹고 발도 담그고 하면서 놀았는데 오랜만에 얼굴을 맞댄 고향 친구들도 강가에 모여 앉았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낮 가득 올랐던 열도 조금씩 식어갑니다. 저희 중학교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저희 집 와가지고 다 같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 바빠서 많이 못 보다가 오랜만에 같이 보니까 이렇게 좋은 데서 같이 시간 보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름밤 늘 붐비는 청계천도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낮에 내린 소나기로 더위가 한풀 꺾였다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에 달할 정도로 덥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습도 높은 한증막 더위는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도 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 보니 그간 쌓인 여도까지 흐르르 풀리는 기분입니다. It's really hot these days around here, and with the humidity, it is hard to go walking. We are enjoying it. I didn't know we could put the feet in the water. 광복절에 이어 오늘까지 서울의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며 27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게 됩니다. 더위가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만큼 역대 최다였던 2018년을 뛰어넘어 118년 만에 새로운 기록이 쓰일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밤사이 서울은 26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낮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지난다는 예보인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역대 가장 긴 밤 더위를 기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릅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은 26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이는 역대 1위로 가장 긴 밤더위가 나타났던 2018년과 같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열대야와 폭염이 당분간 더 지속할 것으로 보여 열대야 연속 일수 기록을 새로 쓸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길게 이어지는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서쪽 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밤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도 22일로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고 제주도에서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한 달 이상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식지 못한 열기는 고스란히 한낮 찜통 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34도, 광주와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31도, 포항은 30도로 비교적 낮겠습니다. 낮 동안 이렇게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일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최고 80mm 이상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푹푹 찌는 더위 속에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음 주까지도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주시고요. 모자나 양산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렇게 열대야가 길게 이어지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고기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 예보가 당분간 더 있어서 열대야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YTN에 출연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는 열대야가 그 뜨거운 날씨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대기가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소나기가 자주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더웠던 2018년 같은 경우 대개 7월 21일 이후에 서울 지방에 소나기가 내린 날이 6회였는데 그러니까 8월 15일까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17회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소나기가 이렇게 자주 내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많은 습기가 공급이 되고 습기가 많게 되면은 밤에 이 기온이 떨어지지는 않죠. 다만 현재 그 21개 기압골이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만일 열대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열대가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름이 지금까지 열대가 가장 길었던 해가 2018년에 36일이었는데 이 36일을 넘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도대체 언제 시원해지는 건지 이제는 선선한 밤 공기를 느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루 종일 덥습니다.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여름의 일상, 뉴노멀이 도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여름 기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우리나라 여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90년대 이미 넉 달 가까이 됐고 2010년대부터는 1년 중 3분의 1 이상이 여름입니다. 그래서 여름 기간을 공식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논의까지 벌어지고 있죠. 여름이 길어진 건 더위가 일찍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 서울은 한낮 최고 기온 평균이 무려 30.1도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 30도를 넘은 건 사상 처음인데요. 강릉의 경포해수욕장이 처음으로 6월 말에 개장할 정도로 전국이 초여름부터 펄펄 끓었습니다. 예년 7월 29도, 8월 30도보다도 평균 기온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여름철 전력 수요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2, 3시 기준으로 전력 총 수요가 102기가와트를 넘었는데요. 지난해 8월에 역대 최고치 기록을 한 해 만에 곧바로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전기가 많이 쓰이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되기도 했고요.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 사용, 그리고 전기차 충전 같은 여러 수요가 겹친 결과입니다. 이제 여름이 넉 달 이상 이어지고 기록적인 폭염이 빈발하는 새로운 일상, 뉴노멀이 도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는 물론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생산과 전력망 확충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는데요. 이제 우리가 알던 여름은 이미 과거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거론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에 빗댄 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물타기라면서 여당 의원 맞제명을 추진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광복절 아침 기자회견을 자청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주장한 전현희 의원을 거듭 맹비난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과 고인의 죽음을 연관지었다며 의원직 제명 추진과 별도로 민주당 차원의 징계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감정이입을 달리하는 그들의 선택적 분노가 민망하고 난감합니다. 민주당 차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전 의원이 오직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 공직자의 죽음을 이용했다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철저히 아주 정치적인 계산이고요. 개딸들에게 최고위원 뽑아달라고 아양 떠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은 권익위 간부의 죽음을 정쟁으로 만든 건 대통령실과 여당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고인이 명품 가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을 받았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라며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본인들이 저질러왔던 잘못들에 대한 물타기, 그리고 현재 불거지고 있는 논란들에 대한 물타기 또는 국면 전환 시도로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김 여사 이름만 나오면 염치를 잇는 여당 의원들의 행태가 참담하다며 법사위 회의장에서 전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송석준 의원의 맞제명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제명당해야 한다면 송석준 의원도 함께 제명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야당은 권익위 간부 사망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전 의원 발언을 고리로 당분간 공세 수위를 높일 거로 보입니다. YTN9입니다. 네, 국회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전 의원을 인권유린과 직권남용,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전 의원 발언이 국회의원 역량을 의심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비협조 우려에 대통령실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수사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대상 기간은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된 날, 즉 지난해 7월 19일부터 약 2달간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여기에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의 통화 기록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과 통화했던 번호입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통화 기록 확보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로서는 큰 산을 하나 넘었을 뿐 앞으로 수사는 첩첩산중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관련자들의 통화에서 수사 외압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는지는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수사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들은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도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잇따라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종섭 증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은 겁니까?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의 압박도 새로운 난관입니다. 윤 대통령의 통화 기록 확보 사실이 알려진 뒤 대통령실은 사실상 아무런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이제는 제대로 결과를 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공수처와 야당,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 의심된다고 밝혔는데 연이어 공수처 수사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일단 침묵을 지키며 확전을 피하는 모양새인데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확보한 핵심 증거를 토대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어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통일 전엔 광복은 미완성이라면서 3대 통일 전략을 제시한 뒤 북한을 향해 남북 간 실무 대화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5분 분량 광복절 경축사의 화두는 자유와 통일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광복은 오지 않았다며 반드시 해결할 과제가 통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토의 왕국인 북한까지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퍼져야 광복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엔 독립운동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현재의 성장까지 모두 근본엔 자유란 가치가 있었다는 전제가 깔렸습니다. 한반도 전체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완전한 광복을 위한 계획으로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또 이를 구체화하는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으로 특히 윤 대통령은 7대 추진 방안의 하나로 북한을 향해 남북 간 실무대화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남북 긴장 완화와 경제 협력에서 납북자 문제까지 모든 주제를 다룰 협의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남북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디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50번 쓰며 자유 기반 통일 담론을 강조했지만 일본을 향한 광복절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 이유로 한국의 역량이 일본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정도로 대등하다는 뜻이라며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경축식에 광복회 등이 빠져 반쪽 광복절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정 단체가 인사 불만을 핑계로 해서 빠졌다고 광복절 행사가 훼손된 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통일 비전은 30년째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대폭 보완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기존 통일 방안의 틀은 유지한 채 자유라는 현실적 개념을 더 부각하면서 통일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 때 처음 제시됐습니다.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으로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수립으로 이어지며 민족 통일 등의 표현이 담겼습니다. 올해로 30년째 역대 정부가 그대로 계승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를 부각하는 새로운 통일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 지향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지난 30년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 협력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선제적 행동 계획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강조돼 온 민족 공동체의 통일이라는 개념은 북한에 의해 악용돼 온 측면이 많아 이번 연설문에 담기지 않았지만 민족 화합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주민이 자유를 알게 돼 통일을 갈망하고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통일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통일 독트린은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는 현재의 국제정세 등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해 자유통일 대한민국이라는 미래 통일상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방부 부근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조금 전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처음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 정세가 매우 엄중합니다. 그래서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 무기 확보도 중요하고 우방국들과의 군사 협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병들의 사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급 간부, 중간 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 처우 개선을 위해서 획기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군 복무가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네, 우물풍선 분양 등 북한의 도발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직간끝 강조를 했었는데 향후 어떻게 좀 군을 이끌어가실 구상이신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를 잘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야당에서는 국방부 청사 이전 문제랑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해서 후보자님이 좀 관련돼 있다 이렇게 공세가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어떻게 돌파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최상병 사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대통령 경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갑작스러운 안보라인 교체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장관부터 방첩 사령관까지 좀 충암고 출신이라는 얘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군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서 하리도 독트린에 대한 배경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하리도 독트린이 만약에 수행되게 되면 내각의 일원으로서 하셔야 될 역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역할 어떻게 수행하실 건지 한 말씀. 차차 하시죠. 지금 한 번에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예. 그 시절에 신앙식의 자체 임장 강조하시는 지금 안보관하고 좀 크게 달라진 건 없으신지. 그렇죠. 그 작년 4월인가요? 워싱턴 선언도 있었고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회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한미 동맹이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해구산 확장 억제에 대한 그런 실효성의 의문을 많이 제기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확장 억제, 해구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로 국민의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 외 모든 수단의 방법은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 현장 화면 보셨습니다. 일단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고요.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핵 우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밝혔습니다. 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라인 연쇄 인사 이동을 하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에 첫 출근길에 나서는 모습 보셨습니다. 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가 이제 이어질 예정이고요.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될 때까지는 신원식 안보실장 내정자가 국방장관을 겸직할 예정입니다. 자, 현장 화면 함께 보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여야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통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경축사였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화협의체 제안으로 북한에 손을 내민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열망할 수 있도록 자유의 가치를 전했다며 발언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한 힘찬 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공허한 통일 메시지는 싸우자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극우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흡수통일 주장을 내놨다는 건데 그 수준은 최악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논평할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은 목불인견입니다. 야당의 날선 반응은 신임 독립기념관장 선임에 반발해 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의 경축식에 대거 불참하면서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광복회가 연 별도 기념식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정권의 역사 쿠데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친일 뉴라이트에게 넘기려는 모든 음모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 선열에게 사죄하십시오. 이른바 역사 쿠데타 저지 TF를 꾸려 반복되는 정부의 역사관 논란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도 공언했는데 친일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여당은 이 같은 야권의 불참 행태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선동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석 관장 인선을 둘러싼 친일 논란을 고리로 또다시 역사파리를 재개한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공식 행사에 불참한 건 통합과 화합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불참하셔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선 두동강난 광복절을 시작으로 역사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은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열대야가 26일째 이어지면서 열대야 연속 일수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전 9시에 공식 집계가 되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 기상청이 집계한 결과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서울 최저기온이 26.8도로 지난달 21일 이후 26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8년 만에 가장 긴 열대야 기록으로 2018년과 함께 열대야 연속 일수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2018년은 광복절을 기점으로 열대야 연속 기록이 끊어졌지만 올해는 열대야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도 지난달 25일 이후 22일째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지역 역대 1위를 경신했고요. 제주는 32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대화 협의체를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호응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묻는 말에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통일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의도냐는 질문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의미한다면 그건 정부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서 물러난 장호진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현재 시간 15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장호진 특보는 덜러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한 지 거의 1년이 됐다면서 바이든 정부 임기 동안 한미 동맹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3대 통일 전략 등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측에 설명할 예정이고 당연히 대화 중에 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국 해방의 날로 부르는 광복절을 맞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축전을 교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답전에서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는 피어린 투쟁 속에서 맺어진 두 나라 군대와 인연의 우위와 같은 정은 오늘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승화시킨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하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사건을 전문으로 심리하는 재판부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판결이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해 나가면 좋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부터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이 장애인일 때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재판한다는 목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처음으로 진행한 사건은 지난해 11월 목욕탕에서 8살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몸에 비누를 문지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발달장애인 40대 남성 A씨 사건입니다. A씨는 아이가 귀여워서 그랬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일각에선 어린이 강제추행죄 자체가 형량이 높은 범죄지만 범행 동기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전문재판부가 단순히 재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만큼 장애의 특성을 더 고려해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법이 만 14세 미만 소년의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듯 이보다 지능지수가 낮은 장애인도 비슷한 맥락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심리를 섬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수사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의 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됐는지 살펴야 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세밀하게 살펴서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 주어야만 수사 현장에서의 실무가 변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참여하는 주체가 여럿인 만큼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나 양형조사관 등도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경찰 음주 측정에서는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피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중앙경찰서는 지난달 2일 새벽 서울 상봉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2개 차선에 걸쳐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 2대를 들이받은 30대 남성 2명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성은 현장 음주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는데 경찰이 인근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실제 차를 몰았던 사람은 조수석에 있던 남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둘 다 술을 마셨지만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던 이유는 해당 차량 보험이 동승자의 가족 명의로 돼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저수지에서 아기의 시신이 떠 있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아의 시신을 인양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외관상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화훼단지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접 불을 끄려던 60대 남성이 이 불로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비닐하우스 2동이 일부 타 소방추산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10분여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밀친 경찰관을 되밀쳐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 2심은 A씨가 경찰의 제지를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착각할 만했고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A씨가 이같이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처음 밀친 행위만 정당화할 수 있을 뿐 이후 3차례 더 밀친 행위까지 정당화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경찰관의 폭행을 위법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넘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개적으로는 처음으로 한자리에 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쓰레기라는 단어를 써가며 조롱했고 트럼프 역시 민주당 진영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를 주고받은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대선 후보에서 물러난 뒤 처음으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입니다. And of course, I could speak all afternoon about the person that I am standing on this stage with. 해리스는 의료 지원 확대를 포함해 바이든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낸 대통령은 없다고 본다며 펴세웠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바이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처방약 가격 인하 성과를 강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을 비판했습니다. What's his name?
Donald Dump or Donald whatever. They want to get rid of this, what we passed. 일주일 만에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과 이민 정책 등을 거론하며 해리스와 바이든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특히 해리스가 공산주의적 가격 통제를 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논란을 빚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빗댔습니다. She's running on the Maduro plan. We call it the Maduro plan, like something straight out of Venezuela or the Soviet Union. 양측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해리스가 공화당의 트럼프를 근소하지만 앞서간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가 46%, 트럼프가 45%로 박빙의 우세를 보였습니다. 더 힐과 디시전 데스크 HQ가 발표한 결과에서도 해리스는 48.2%로 트럼프의 지지율 46.8%를 제쳤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에서는 지역 명칭을 살린 캐릭터 조아용이 인기몰이 중인데요. 시청사 안에 제2의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에버랜드 내 굿즈 매장입니다. 레서판다 캐릭터 렉시와 함께 깜찍한 용 모양 외모를 가진 조아용이 눈길을 끕니다. 두 캐릭터의 콜라보 상품만 40종이 넘습니다. 조아용은 용인시 공식 캐릭터로 올해 초 무료 배포한 3차원 이모티콘 25만 명분이 15분 만에 모두 동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용은 원래 뭐 웅장하고 그런 거를 상징하는 반면 조아용은 약간 귀엽게 이미지를 다가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좀 더 가까이서 조아용을 볼 수 없는 데는 시민 문의가 이어지자 용인시가 시청사 안에 홍보점과 조아용 굿즈 매장을 개설했습니다. 지난 4월 기흥역 환승센터에 이어 두 번째 오프라인 판매 공간입니다. 공공 캐릭터의 경직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를 도약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과 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굿즈 매장은 저소득층 구직자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용인 지역 자활센터가 위탁 운영을 맡았고 판매 수익금은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다른 고장에 사시는 국민들도 조아용을 좋아하시고 해외에서 오신 외국인 관광객들도 조아용 캐릭터가 정말 귀엽고 정감이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지역 대표 특산품인 청경채와 배곡살이 들어간 조아용빵 개발에 나서는 등 조아용을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환경훼손으로 개체수가 줄어 멸종 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부안종개가 수중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하천에서 포착된 토종 물고기들을 홍선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천 아래로 카메라를 담그자 등을 따라 전방 무늬가 선명한 물고기가 눈에 띕니다. 전북 부안의 하천에만 사는 우리나라 고유종 물고기 부안종개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됐는데 어렵게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부안종개는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인근 수계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과거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여 2012년도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안종개가 모래나 자갈이 깔린 1급수 하천에만 산다는 점에서 하천이 다시 맑아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부안종개 옆으로 줄새우 여러 마리도 포착됩니다. 줄새우는 물속의 유기물질을 먹어치워 청소동물로 불립니다. 맑은 물에 사는 토종 물고기 하면 빠질 수 없는 쏘가리도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바다와 강을 오가는 뱀장어도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밖에도 피라니와 돌고기, 긴물개 등 우리나라 토종 담수어 10여 종이 공존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국내 유일의 부안종개 서식지인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환경 보전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지난 2004년과 2008년 중국에서 이른바 가짜 분유 파문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디선가 만들어지는 가짜 분유, 영유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가짜 분유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화제입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분유를 고르는 엄마의 손길이 신중합니다. 아기가 먹는 것인 만큼 성분과 원산지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2004년 저질 분유를 먹은 영유아 수십 명이 사망했고 2008년에는 화학물질인 멜라민이 들어간 분유로 수만 명이 피해를 입은 후 가짜 분유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말가루 특성상 진짜 분유인지 아닌지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스마트폰만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식품에 대한 그런 악영향들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만을 활용하여 분말식품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연구진은 분말의 물리적 성질과 액체류의 상호작용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분말가루 위에 스포이드를 이용해 물방울을 떨어뜨립니다. 물방울의 형태와 가루에 흡수되는 정도는 가루의 미세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데 분유 위에 떨어진 물방울의 형태를 비교하면 가짜 분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물방울이 변하는 형태는 눈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와 3차원적인 움직임을 잡아내는 체커보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겁니다. 연구진이 임의로 제작한 가짜 분유입니다. 3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자 빨간 글씨로 가짜 분유라는 화면이 뜹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에서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또 정부라든지 혹은 유통에서도 이런 저희 기술을 활용한다면 또 손쉽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진은 분유 이외의 가루 형태의 식품이나 의약품에도 개발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간편하게 위조 제품을 구별해낼 수 있어서 안전한 유통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이달 초 인천에서 일어난 지하 주차장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무상 점검과 함께 배터리 화재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안전에 방점을 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터리에서 시작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대형 화재로 번지는 모습이 공개된 뒤 전기차에 대한 시선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일시적 수요 침체기에 악재까지 겹치면서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마다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데 이어 기존 전기차를 무상으로 점검하는 서비스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충전 중에 일어나는 화재를 원천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충전을 강제로 끝내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도 배터리 이상 여부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는 다음 주부터 국내 출고된 43만 대 전기 승용차 전 차종으로 늘립니다. 더 나아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관계 기관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BMS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또 잠자는 전기차에도 모두 다 배터리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불이 초기에 발생을 했을 때 뭐 빨리 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응급 조치를 한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올해 말까지 기술도 더 끌어올려 미세한 전압 변화나 합선도 감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형 화재를 계기로 국내 전기차 시장의 화두가 가격에서 안전으로 옮겨가면서 배터리 기술의 강점을 부각하는 전략이 당분간 크게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인공지능을 이긴 최초이자 최후의 인간 이세돌 구단. 알파고와의 세기의 대결 이후 세계는 AI의 발전에 주목했지만 가장 크게 바뀐 건 이세돌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바둑계까지 떠난 그는 YTN을 만나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놨는데요. 정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8년 전 인공지능 AI 알파고와 바둑 대결을 벌여 인류 가운데 유일한 1승을 거둔 이세돌 구단.
첫 제의를 받을 때만 해도 가벼운 행사로 여기며 승리를 자부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저는 이제 별 고민도 안 하고 사실 승낙을 했어요. 그래 이벤트 뭐 하면 뭐 좋지 하고 그냥 가볍게 아주 가볍게 승낙을 했고. 하지만 3연패,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공지능에 허를 찌르는 치밀한 작전을 세웠고 결국 4국에서 버그를 유도하며 극적인 1승을 거뒀습니다. 저는 이제 백수 이전의 승부를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게 두어서 얼마 안 두어졌을 때도 피해야 되고 너무 많이 이제 넘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딱 그 중간만 노려야 되는 겁니다. 백수 이전. 값진 승리였지만 알파고와의 대국 3년 뒤 그는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보편화하며 세상이 바뀌었고 바둑도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이세돌 구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깔리니까 요거는 퍼센티지가 좀 떨어지는데요. 예술성, 창의성, 혁신에 위협을 가하는 AI. AI 시대의 변화를 일찍이 체감한 이세돌 구단은 이제 세상은 다른 재능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바둑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예전에 분명히 그게 더 이제는 보드게임 작가로 인생 2막을 시작한 이세돌 구단. 알파고 대국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와 현 시대에 대한 그의 고찰은 오늘 밤 11시 10분 YTN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